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마침내 파리가 단독 선두 자리를 쟁탈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의 왼쪽 측면 라인의 호흡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또 이번 경기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다양한 역할로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공언대로 제로톱으로도 실험하는 굉장한 신뢰를 보였는데요. 대체 어떤 플레이가 나왔고 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파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2라운드 경기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스타드 드 랭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은바페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경기 내내 날카로운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왔고 또 후반전에는 제로톱으로까지 가동이 됐습니다. 8승 3무 1패로 승점 27점을 얻은 파리인데요. 12라운드 일정에서 기존의 선두를 달리고 있던 니스가 몽펠리에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무패는 유지했지만 7승 5무로 승점 26점을 얻는 데 그치며 파리의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에 이강인 선수, 주중에 있었던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부상 이슈로 인해서 살짝 근육에 통증이 있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전 훈련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체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패배를 당했고 다시 이강인 선수가 선발 주전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은바페와 하무스를 투톱 선발로 내세웠고 왼쪽에 이강인, 오른쪽에 덴벨레를 배치하면서 비티냐 선수를 벤치에 대기시켰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는 파비안 루이스와 자이르 에메리를 배치했습니다. 포백 라인은 무키엘레,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솔레로를 배치했는데 좌우 풀백 역시 리카 에르난데스와 하키미를 빼고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점차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무키엘레, 이 선수가 원래는 오른쪽 풀백인데 왼쪽 풀백으로 기용한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올 시즌에는 솔레르 선수를 하키미 선수의 자리에 오른쪽 윙백으로 거의 이제 공격적인 윙백으로 쓰긴 하지만 기용하고 있는 에니케 감독이거든요. 이날 경기도 솔레르가 날카로운 측면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 파리의 평균 포메이션과 패스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좌우 측면에 조합이 나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중원 밀집 수비, 밀집 대형을 파괴하기 위해서 측면 공격을 잘 활용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앙 공격수로 무아니가 나오든 하무스가 나오든 왼쪽에는 이강인, 은바페, 오른쪽에는 덴벨레, 자이르 에메리를 통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무스가 상대 수비를 현혹하면서 미끼 역할을 해주고 전방 압박을 해준다면 최전방에 사이드에 있는 은바페와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질러 들어가면서 서로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경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덴벨레가 개인 운반과 드리블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고 그 사이 공간에서 자이르 에메리가 압박하고 연계해주고 뿌려주고 또 비벼주는 그런 그 굳은 일을 해주는 형태로 왼쪽과 오른쪽의 플레이가 분업되고 있어요. 오른쪽은 덴벨레의 솔로 플레이라면 왼쪽은 이강인과 은바페의 조합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공을 서해한 상황을 보시면은 은바페가 공격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 영역까지 크게 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드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경기 전체를 운영하는 형태로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인 포지션, 공 소유 상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오히려 하무스가 더 내려가서 연계해주는 모습이 있겠죠. 수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서 전방 압박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공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즉 전방 압박도 하지만 역습 상태에서 천병의 역할, 가장 높은 곳에서 역습의 기점을 만들고 제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보시면 경기 시작 3분 만에 파리가 앞서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덴벨레가 단독 돌파로 수비를 휘저은 이후 길게 반대편으로 크로스패스를 연결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정말 높이 뻥 뛰어 올라왔던 이 크로스패스가 어시스트가 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강하게 높이 올려서 뚝 떨어지던 공을 왼쪽 페널티 에리어 부근에서 은바페 선수가 그냥 오른발로 대포알 같은 슈팅을 연결하면서 골문 구석을 찔렀거든요. 쉽게 선제골을 넣고 앞서갔던 파리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의 이런 조합 플레이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전반 14분에는 중앙 미드필드로 나선 파비안 루이스가 이나름 열심히 뛰면서 압박도 부지런히 해줬거든요. 랭스의 공격을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가 함께 에워싸면서 압박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무스까지도 이 위치에서 함께 에워싸주면서 서로의 이제 그물망 수비가 좋았는데 이렇게 따낸 공을 파비안 루이스가 끌고 올라가다가 한 칸 뒤에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내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것이 아쉽게도 이제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전반 18분에는 왼쪽 풀백인 무키엘레가 수비 뒤쪽으로 바깥으로 돌아 들어가던 이강인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이강인 선수가 공격 진영까지 공을 끌고 올라간 이후 배후로 들어가는 은바페 선수에게 좋은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장면에서 은바페 선수가 수비 2명 사이를 돌파하다가 차단되면서 슈팅까지 가져가지는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랭스의 반격은 일본 공격수 이토 주니아가 이끌었는데 특히 이번 경기는 이토 주니아가 특유의 스피드가 아닌 세트피스 상태에서의 날카로운 오른발킥을 보여줬어요. 전반 22분에는 이토 주니아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후방 부근에서 오른발 프리킥 슈팅을 니어포스트를 노리면서 때렸는데 돈나룸마 골키퍼가 선방을 하면서 막아냈고요. 이에 응수했던 것은 또한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의 조합 플레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왼쪽 측면 전방 지역에서 이강인, 은바페가 서로를 주고받고 서로를 찾고 서로 플레이를 만들어가려는 뭔가 서로 함께 골을 합작하려는 의지를 굉장히 매 경기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반 35분에 이강인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바깥에서 또한 배후로 들어가던 은바페 선수를 향해서 스루 패스를 내줬고 이 장면에서 은바페 선수가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시도한 오른발 슈팅이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혀서 공이 튀어 올랐거든요. 이 튀어 올라온 공을 또 이강인 선수가 열심히 쫓아가서 받아내고 공중에 떠있는 공을 또 논스톱으로 은바페 선수에게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이 패스를 받은 은바페 선수가 한 칸 뒤쪽으로 나와서 수비의 압박을 살짝 벗어나면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랭스의 반격은 말씀드린 대로 이 프리킥 상황이 좋았는데요. 전반 44분 이토 주니아 선수가 조금 아까보다 먼 위치에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대를 감아 들어가는 골대 바깥으로 돌려 들어가는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 슈팅마저도 사실 이제 말가는 것 같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았는데 돈나룸마 골키퍼가 온몸을 던지면서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막아냈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전은 파리가 리드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1대0의 아슬아슬한 리드였지만 에니케 감독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최전방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하무스를 빼고 비티냐를 투입을 했어요. 사실은 비티냐의 투입을 준비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나가는 건가 아니면 덴벨레가 빠지는 건가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공격수인 하무스를 빼는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무한이가 들어가지 않고 비티냐가 들어왔다. 이 얘기는 새로운 전술 실험을 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은바페가 최전방에 가고 이선에 비티냐, 이강인, 벤벨레가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중앙 전방을 차지하면서 가짜 9번 역할을 맡았던 새로운 전술적인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미끼 역할을 또 해주면서 파리에 추가골이 나오게 되는데요. 59분 오른쪽 측면에서 덴벨레가 기점 패스 연결해준 것, 오른쪽 풀백, 윙백으로 뛴 솔레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수비 사익 공간으로 빠져나와서 공을 받았고 컷백을 이제 은바페가 뒤에서 달려들어와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중앙 위아래로 오가면서 허브 역할을 해주고 수비수들의 간격을 만들어주고 바깥에 있던 은바페가 들어와서 해결하는 윙 스트라이커라고 하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은바페가 최전방에 버티고 있다라면 이렇게 들어와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데 이강인 선수로 하여금 최전방의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운영한 것이고요. 이러다가 이제 74분에는 덴벨레를 빼고 바르콜라를 투입하면서 측면에 새로운 또 체력을 보강한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 점점 더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바르콜라에게도 시간을 줬고요. 77분 열심히 중앙 전방에서 싸워주고 분투하던 이강인 선수도 빼주고 유망주죠. 이번 시즌에 합류한 은두로 선수가 공식 경기 출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81분에는 솔레르를 빼고 리카 에르난데스가 들어가면서 리카가 왼쪽, 무키엘레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경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마지막 한 골이 더 나오게 됩니다. 이번 장면은 자이르 에메리가 기점이 돼서 오른쪽 사이드로 벌렸을 때 수비를 앞에 둔 상태에서 배후에서 들어오는 바르콜라에게 패스를 내줬고 바르콜라가 문전 우측 깊은 곳까지 단독 돌파로 빠르게 치고 들어간 이후 컷백 내준 것, 은바페가 논스톱 오른발 슈팅을 정확하게 꽂아 넣으면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은바페 선수가 네 번째 골, 다섯 번째 골까지 노릴 정도로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사실 랭스도 적지 않게 기회가 있긴 있었거든요. 올 시즌 돌풍의 팀답게 매서운 역습을 보여줬지만 돈나룸마 골키퍼의 선방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은 파리가 3대0 완승을 거두며 올 시즌 리그앙 우승에 유력한 전력과 또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줬던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A매치 쉽기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리그앙 1위로 올라선 파리, 2위가 니스고 3위가 모나코거든요. 이 3위 모나코와의 빅매치가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5시 프랑스 리그앙 13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로 열리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까지 가장 멀리 다녀와야 해서 체력적인 부담이 클 이강인 선수가 아마도 이 경기는 후반에 교체 출전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가 금요일 밤에 예정되어 있는 이유는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챔피언스리그 일정이거든요. 죽음의 F조에 속해 있는 가운데 밀란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1위 자리에서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뉴캐슬 원정에서 1대4로 패배한 만큼 이번 뉴캐슬과의 리턴 매치에서 이겨야만, 또 많은 골차로 이겨야만, 만약에 막판에 조별리그 결과가 나왔을 때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뉴캐슬과 다퉈야 하는 상태라면 지금 3골 차로 뒤졌기 때문에 이 뉴캐슬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프랑스 리그앙 입장에서도 파리가 최대한 이 리그앙에 많은 포인트를 안겨줘야 앞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있어서 리그앙이 확보할 수 있는 티켓이 늘어납니다. 지금 뭐 앞으로 챔피언스리그가 다음 시즌부터 참가팀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이런 가운데 리그앙의 유럽 리그 랭킹 순위가 5위권 밖으로 떠질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를 때는 금요일 밤에 경기를 치르고 조금 최대한 체력을 확보한 채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1월 29일 새벽 5시로 예정되어 있는 이 뉴캐슬과의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중국에서 경기를 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야 하는 이강인 선수는 모나코전은 교체 출전을 통해서 감각만 유지하고 뉴캐슬과의 경기 선발 출전해서 아주 중요한 이 경기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12월 3일 밤 9시에는 르하브르와의 리그앙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12월 10일 새벽 5시로 낭뜨와의 경기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 경기 역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인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밤 경기로 잡혔고요. 도르트문트와의 12월 14일 새벽 5시 경기 챔피언스리그 최종전을 통해서 16강 진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 릴과의 경기까지 12월에 빠듯한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 이번 랭스전 이후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와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요. 11월 21일 화요일 밤 9시에는 중국 선전에서 중국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48개국으로 본선 진출국이 확대됐고, 아시아에서 이제 8.5장의 이제 많은 참가 티켓이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에서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싱가포르의 성장세도 만만치 않고, 중국은 분명히 뭐 성장세가 완전히 둔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대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원정이라는 점, 게다가 또 중국이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결코 또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선수들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싱가포르 중국과의 경기에서 유럽파의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는 한국 대표팀, 또 어떤 경기력으로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한준TV에서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전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양한 이슈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